독립기념관 이사로 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주장했던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임명이 됐는데요. 이거 안 된다. 임명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종찬 광복회장. 예. 근데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사람, 거기에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그 팀인데.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기념관까지 들어와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박이택 소장이 어떤 경로로 독립기념관 이사에 지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독립기념관 이사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박이택 이사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실의 요구 내지는 대통령실의 용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모르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단으로 했을 리는 없다.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의 공무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뉴라이트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무리해서 독립기념관 이사를 임명한 것은 아마 대통령실과의 일정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과 독립기념관이 지향하는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독립기념관은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기념관이거든요. 그런데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긍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돼서 무슨 일을 할까요? 저는 아마 독립기념관의 전시 내용 또는 사업에 일정하게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를테면 뭐 상정하면 이런 거죠.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자잖아. 예. 전시에서 홍범도 장군 빼.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훼손하고 뒤틀린 왜곡,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생각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서 지원했을 거고요. 네.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주로 대한민국의 정쟁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그 3.1절 105주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듣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가 얼마나 그때 치열하게 싸웠고 어떻게 뭐 여러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상한 방향으로 뒤틀거나 왜곡하거나 훼손하려는 흐름과 의식이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가 정치권 안에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MB 시즌2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박정희 시즌2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이승만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 이승만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친일파를 중용한 게 이승만 정권이었고요. 이승만 정권은 특징이 겉으로는 친일 얘기하고 겉으로는 반일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매우 친일적이었거든요. 사실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라져야 될 친일파를 다시 살려낸 게 이승만 정권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안에 남아있던 친일 세력, 잔존 친일 세력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승만 정권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좀 하고요.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네. 건국절 제정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건국절 논란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 물러섰거든요. 예.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물러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형식적으로.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그런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여론에 신경 안 씁니다. 여론에 신경 안 씁니다. 세상에 여론에 신경을 안 쓰는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청 꼼꼼히 신경 쓴대요. 자기한테 좋은 여론조사 결과만 신경 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이제 자유북진론이 이제 통일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정책으로 나오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또 30년 만에 이제 통일 노선을 뭐 자유주의를 넣어서 바꾼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사실상 이제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 선생이라든가 이 세력들에 대해서 죽이고 암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용공이라 그랬죠. 용공 침북이라 그랬죠. 용공 침북. 네. 예.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그게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짓이다. 이렇게 몰아서 많이 처벌을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복기해 보면 지난해에 그 있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민생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 사실상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소리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거칠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다시 또 그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선거 앞두고? 그렇게 몰아가고 싶어 하겠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좀 정치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도 드실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민주당이 공천파동을 통해서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흡사, 그때 독립운동가들도 여러 가지 노선 갈등이 있었잖아요. 막 싸움이 치열해지고, 혹시 그때를 좀 보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십니까?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이념과 노선이 달라서 또는 뭐 출신 지역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부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싸우면서도 그래도 우린 손 잡아야 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는 손잡아야 돼. 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제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손을 잡아야 돼라는,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독립운동가는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제를 부정하면 독립운동가가 아니죠. 그건 정치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독립운동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개선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얘기를 요즘 자꾸 하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뤘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회복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의 큰 목표인지를 좀 생각하고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8개월여 지나는 동안 모든 국민들이 부정평가를 60에서 70%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30%에서 40% 되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걸로 버틴 정권이란 말이에요. 탄핵되기 직전까지. 근데 여기는 30%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60, 70%가 되는 부정평가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그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한 전국 운영을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심판의 날을 4월 10일 총선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서로
친문이네, 친명이네 이러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중요한 심판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독립운동 당시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싸우다가도 예. 싸우다가도 돌아서서는 그래도 우리는 손잡아야 돼.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인 지청선 장군도 여러 정당을 만들었다가 탈당했다가 합당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 그건 뭐 독립운동 과정에서 거의 일상적인 과정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안에서 참 계파 갈등, 계파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도도한 민심이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도 결국은 민심이 반영된 거고요. 지금도 도도한 민심은 어쨌거나 지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도도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에 저는 심판할 국민들이 것이다.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이면서 또 역사학자로서 정치권에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3.1절을 맞아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의 정신을 제대로 개성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도 개성해야 되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어받아야 된다. 그래서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인지를 좀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